자,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기획하는 여의도 신사들, 여의도에서 가장 신사답고 네. 핫한 네.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형님이 잘 해주세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환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할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도 사실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앞에서 내용들은 쫙 훑었거든요. 시장의 반응들도 살펴보긴 했는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시장의 반응과 별개로 센터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뭐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관료들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게 이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기업이 잘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들이잖아요. 내용을 네. 따져놓고 보면. 근데 제 생각에는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그 밸류업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보상 계획을 밝히라 했는데, 작년 4월에 그 얘기가 나오고 PBR 1배 미만의 기업이 그때 한 1,600개 정도 됐대요. 네. 근데 올해 초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다시 그걸 리뷰해 봤더니 600개는 별로 응답이 없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응답이 없으면 이거 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인센티브를 줬지만,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 정부와 기업 간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온 건데,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 그러면 주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주주가 이해관계가 가장 있는 사람이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가 어떻게 좀 만들어질 거냐. 특히나 이제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기업에게 필요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저는 이게 좀 문화적인 풍토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자본시장에 그런 풍토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가 저는 뭐 긍정적인 밸류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일본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뭐 똑같은 질문하면 재미없으니까요. 상무님께는 그러면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었단 말이죠. 물론 뭐 상법 개정하고 절차야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거버넌스 측면을 건드려야 근본적으로 좀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내용만으로는 좀 실망감이 컸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는 좀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의 어떤 지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 문제. 네. 이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또 조금 재밌게 봤던 거는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그 돈의 방향 자체가 주식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도 법인세 떼가고 배당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뭐 그 분리과세 때문에 뭐 30% 이상 이렇게 떼어가게 되면은 사실 아무리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 해도 이게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거는 PBR 1배 미만인 기업들한테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서 6월 달에 어떤 정책에서 만약에 세제 계획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2차 랠리를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너무 그 1차 때 기대감이 좀 컸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고 너무 빨리 이런 것들을 기대감들을, 일본은 사실 아베노믹스부터 해서 이렇게 누적되어서 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일본의 것을 좀 빨리 따라잡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오늘 좀 뭐 실망 매물도 좀 나오고 주가가 좀 주춤했긴 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인 방향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일반 주주들에 대한 몫이 조금 더 돌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갖겠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정책 하면 약간 채찍 느낌이 더 강한데,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 다 들어와가지고 너네도 한번 놀아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퇴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상무님께서는 이제 당근책도 좀 더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세법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분리과세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주기만 해도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에 대한 매력이 좀 커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그 하단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ROE가 예를 들어서 7, 8%밖에 되진 않아도 PBR이 늘 1배 미만으로 이렇게 갇혀야 되는 이런 양상들은 주식시장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훨씬 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자산을 그래도 증식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줘야지. 부동산도 하지 말라 그래. 주식은 이렇게 뜯어가. 예금하면 예금 이자 또 세금 뜯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거기서도 또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숨통을 많이 좀 트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세수가 계속 빵꾸난 데잖아요. 그거는 내 걱정 아니지. 난 세금 이미 많이 내요. 네, 오케이.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었던 내용을 토대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럼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이나 기대감이 지금 아예 뭐 없어졌다거나 꺾였다고 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저 PBR주에 대한 매력도 그 중에서도 좀 ROE가 높은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나은 것인가 아니면 이 재료는 다시 한 5월쯤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상무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게? 저는 저 PBR 랠리가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 PBR 주식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ROE에 비해서 PBR이 낮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ROE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업종은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이제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저 PBR의 움직임과 크게 상관없이도 ROE나 실적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심들이 좀 전기차에 비해서 좀 네. 높아지고 있는 그 해외 시장의 어떤 흐름과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지금 현재 방향성 없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좀 업황의 어떤 뚜렷한 개선이 있기 어려운 은행 보험보다는 증권 쪽, 그다음에 대미수출 잘하고 있는 자동차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기업 업종 내에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판단은 여전히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고개 네. 갸우뚱하셨는데 어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이게 주식 투자 최근에 저 PBR 주식들이 정책의 어떤 계기가 돼서 오른 것도 맞는데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도 더 매력 있는 쪽이 있으면 돈이 그쪽으로 가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저 PBR 주식이 한국의 가치주를 대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저 PBR 주식이 지난 수년 동안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직전에 저 PBR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게 2012년부터 한 2015년까지 저 PBR 주식들이 아주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11년까지 차화정이라고 하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성장주였어요. 맞아요. 중국이 고성장할 거다라는 기대로 성장 프리미엄이 완전히 있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이 가니까 사실 주식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새로운 발견이 아니거든요. 이거 싸다고 샀던 사람들은 계속 싼 게 더 싸졌던 게 작년까지 모습인데 차화정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저는 자체 모순이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꺾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 4년 동안 저 PBR 주식이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됐던 게 크게 보면 전기차와 관련된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성장주들이라는 게 원래 주가의 부침이 심하고
또 이런 걸 극복하면서 또 올라가고 하는 거긴 한데 적어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작년 여름까지와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실은 최근에 뭐 저 PBR 주식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3, 4년 아주 어렵다가 한 2달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여전히 또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정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도 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 또 한 12,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약간 맥 빠지는 그런 얘기도 잠깐 들긴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물론 오늘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나 증권 그리고 저 PBR 쪽으로 계속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두 분께서 모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특히 이 업종군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여의도 신사들이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기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실제로 두 분은 오늘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시고 다음번에 또 이제 뭐 총선이라는 그런 이벤트 지나가고 나서의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의 후속 정책들 요게 얼마만큼 기대가 되시는지 진짜 솔직하게 궁금해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상무님께서 위아래로 훑어보셨는데 글쎄요. 유튜브니까. 제 생각에는 네, 신사들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사들은. 일단 이게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아까 허상무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로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있을 것 같고 난 궁극적으로 주주들이 해야 돼요. 오, 주주들이 해야지 그걸 어떻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맞습니다. 기업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오늘 밸류업은 관료와 기업 간의 관계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잘 되려면 투자자가 이 기업과 본질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배당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처럼 투자할 때가 많고 투자한 자본을 잘 불리는 재무적으로 ROE가 높은 기업은 저는 배당을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설비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컨대 뭐 주주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주들과 기업이 소통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아까 주주행동주의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좀 주주권 행사가 너무 좀 소극적이고 풍토가 어려워요. 그게 주주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예. 그런 시스템 자체와 문화가 그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가 목소리를 내는 걸 포기하는. 저는 문화나 아니면은 한국에 우리가 네 사람만 건너면 다 뭐 연결이 된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뭐 지형과 학영과 이렇게 연결된 사회이다 보니까 주주들이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런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일본의 뭐 게이랄렌이나 이런 그 기업 단체들이 반대함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기로 주주 행동주의자들 막 해가지고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때 결국은 아주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개방을 해서 재벌들의 지배구조도 좋아지게 이렇게 바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예컨대 뭐 상법 개정안, 이 상법 개정은 논란이 많죠.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지금은 이사회의 의무가 기업에 충실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주가 떨어지는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사회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주주들이 행동하는 게 다 선이냐?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시각을 갖기가 힘들어요. 오너보다.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이 4개월에 한 번씩 주식을 바꾼다면서요. 그게 무슨 장기적인 기업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삼성전자가 6만 원 갖다 8만 원 팔고 나오는 사람이 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자들은 시야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이 너무 장기 성장을 못하고 휘둘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세상이 다 좋은 게 없다고 봐요. 결국 어려울 때 어떤 쪽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주주권이 결핍이다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어떤 작용이 있어야 이게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의 뭐 예컨대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변화일 것 같고 이건 뭐 정부가 이런 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또 밸류업의 약간의
그 역풍은 뭐 황금주나 포이즌 필이나 이건 기존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은 일면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실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힘이고 일본은 자기들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게 뭐 장기적으로 기업이 장기 성장성도 챙기고 주주 대접도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은데 사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중간 평균값이 있는데 여기 맞추기는 힘들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더 파격이 필요하고 그게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관료들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센터장님 얘기에 100% 동감하고 근데 약간 지금까지 그런 문화가 안 잡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고 인위적으로 밸류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좀 정반대 쪽에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평가를 벗어날 그러니까 주주 재벌 입장에서 벗어날 유인이 얼마나 있나라는 것도 괜히 한 번씩 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강제성 있는 뭔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허상무가 말한 것처럼 상속세 같은 것도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상속세율이 높다 이런 의미보다 상속세율을 주가에 연동하는 거는 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주가에 연동이 되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는 대주주가 주가 올라간다고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욕심과 공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강세장의 선대가 돌아가시면 세금 많이 되고 약세장에 돌아가시면 세금 조금 내는 게 합리적인가요? 그러니까 주가 이거는 컨트롤하고 버티고 이게 8, 기다리고. 90년대 때에 시장이 답이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주의자들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건 답이야라고 하는 철학이 좀 들어갔다고 보는데 예컨대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기업이 가진 본질 가치 여기 해서 세금을 매게 되면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거 반대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도적인 이제 변화인 거고 이제 저는 일본이 이런 주주행동주의를 받아들이고 했던 것도 뭐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저는 망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봐요. 아베가 2013년부터 이런 거 했는데 그렇죠. 아베 들어오기 전에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20년 겪으면서 뭘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뭐 양적완화 이런 거 일본이 2000년대 초에 다 했고 코로나 때 현금 지급받은 거 일본이 이미 일본 정부가 2000년대 초에 소비가 없으니까 상품권 나눠주고 하락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정권을 바꿔봤죠. 자민당이 장기 집권했는데 2009년도에 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꿔보는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 이거 실패. 또 2011년 3월 달에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나서 저는 일본인들이 참 하늘도 우리 안 도와주는 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폐허에서 아베가 들어오니까 네. 모든 정책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이렇게 파격이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그들이 충분히 망했기 때문에 수용이 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사회의 절실함은 훨씬 약한데 다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한 사람이 1,400만 명이 됐고 우리나라 명목 GDP가 2,000조 원인데 네. 이거를 뭐 1% 커지게 되면 한 20조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계금융자산은 5,000조 원이 되잖아요. 저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주권 행사나 아니면 한국의 투자 문화에 대한 거버넌스와 관련한 파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저 우리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 그 앞부분 답변에서 살짝 찝찝했던 게 네. 방금 답변으로 좀 시원해진 감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저희가 또 신사답게 또 밸런스가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 허재환 상무님한테도 질문. 아니 저희 밸류업 관련해서는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이제 3월 시장 네. 또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시장에 항상 주요 맥이나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한때는 뭐 물가 지표만 볼 때도 있었고 한때는 CME 패드워치만 볼 때도 있었고 요 근방에는 저 PBR만 계속 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순환매도 돌고 했는데 어찌 보면 반도체 대장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가는 거 네. 보면서 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약간 이슈 공백이 생기니까 순환매 또 엄청 도는구나 라면서 현타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3월에는 좀 어디에 포인트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3월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 약간의 쏠림은 뭐 여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3월에는 뭐 중국의 전인대도 있습니다만 네. 중국 시장을 조금 예전보다 열심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들이 없으시잖아요. 실망을 많이 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또 홍콩 H 거 관련된 ELS 예. 때문에 저희 투자자분들도 많이 좌절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보면 홍콩 H 지수도 그렇고 중국 본토 시장도 그렇고 조금씩은 반등의 조짐들이 좀 있거든요. 아직 뭐 대단히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지표를 살펴보니까 중국의 경제 지표들 중에 일부는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지금 이제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제 거의 이제 버블이 붕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네. 의외로 지난해 연말 전후로 해서는 중국의 부동산 착공 같은 지표들이 더 안 나빠지고 마이너스 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착공이라는 게 약간의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착공이 늘어나게 되면은 투자도 늘어날 거고 투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또 완공된 물량들이 늘어나면은 또 판매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3월 달은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만큼 나왔고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나올 만큼 공개가 1차적으로 됐고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도 이렇게 밀려났고 사실 이제 3월 달은 이제 모멘텀의 공백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던 중국 시장 같은 데서 좀 변화의 조짐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센터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과 이제 기대감을 합쳐서 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울 정도로. 네. 근데 한번 보자고 하셨으니 3월에 양의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네. 실제로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자원을 부동산에 넣으면 안 될 거다라는 거를 중국 관료들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면 경기가 나빴을 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살짝 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조이고 했던 게 지난 10여 년의 역사인데 네. 작년 재작년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거의 없었어요. 이건 왜냐하면 부동산이 더 이상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았는데 네.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뉴스가 4대 그 민영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재개했고요. 또 금리를 한번 낮춰줬죠. 대출 금리를. 그래서 지금 허상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중국이 좋아질 거냐?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기대도 나쁘고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사이클 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단 제 생각에는 한 2분기 정도의 경기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걸 확인하는 건 저는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은 좋아 보이지만 기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춤하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국은 너무 걱정이 많은데 주가가 걱정을 많이 반영한 것 같고 또 별로 뭐 여기서 더 나빠질 리스크가 조금 작아 보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국 주식, 한국의 중국 관련주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런 주식들이 약간 저평가 주식의 범주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 한국에서도 3월, 4월에 중국 스토리로 좀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중국 기대감들이 우리 증시나 경제에도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한두 분기 정도는 이게 뭐 구조적인 개선은 아닐지라도 뭔가 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국 수출주 위주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 궁금한 네.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뭐 엔비디아의 기대감 뭐 이런 걸로 급격하게 또 확 올라왔잖아요. 약간 쎄한 게 좀 있어서 혹시나 3월 중에 뭐 밸류업도 뚜껑을 열어봤고 엔비디아도 뚜껑이 열렸고 그렇다고 우리 그 AI 반도체 이쪽은 이미 벌써 밸류를 3, 40배 받고 있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그러면 약간 시장이 3월 달에 한번 출렁하면서 좀 밑으로 뚝뚝 좀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투자자분들이? 허재한 상무님?
예, 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이게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미국 시장 대비해서 뭐 별로 그 2월 달에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1월 달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코스피 2,600대 중반대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비싼 거나 되게 부담스러운 주가 지수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기사에서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기사에서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일부 성장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쏠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의 가치나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이 좀 상쇄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쪽은 다 지금 성장주 위주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나 일본은 또 저 PBR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약간 가치주가 더 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둘 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이 상쇄된단 말이에요. 대륙으로 바벨 전략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나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세게 샀잖아요. 그 이유를 뭘까?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이 믿는 정말 걸까? 믿는 걸까?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오. 하고 있고 오히려 너무 엔비디아나 미국의 성장주들이 비싸기 때문에 네. 아시아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싼데 바닥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뭔가 좀 싼 주식들이 뭔가 그런 데 대해서 상쇄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해지용의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3월 달에 미국 주식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면 네.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조정을 덜 받거나 좀 셀 수도 있는 거죠. 센터장님도 이제 네. 명예앵커의 그 쎄함이 진짜 네. 맞는다면 근데 결국 우리가 예.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조정 때 사모을 수 있는 조정이냐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 조정이냐 그 차이인 건데 그걸 알기는 힘든데 뭐 크게 뭐 이렇게 큰 판이 깨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경로로 나올까에 대한 생각은 전 좀 금리 같아요.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짜리가 4.2, 4.3 하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뜨겁고 미국 네. 정부가 돈을 지금처럼 계속 써서 만약에 금리가 뭐 여기서 뭐 4.5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게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될 거예요. 나중에 더 가더라도 그러겠죠.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는 3월에는 가는 쪽에 더 붙는 것보다는 일단 뭐 싼 주식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 내구성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허상모 의견과 비슷하게 미국 스타일의 주식보다는 중국이나 아시아 주식이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저는 뭐 한 분기 정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 언급하셨을 때 채팅창이 네. 굉장히 빨리 올라갔었습니다. 중국? 이렇게 좀 어이?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역시 주식은 또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또 그 타이밍에 주셔서 또 남이 볼 때 또 팔고 그런 차익을 또 노릴 수 있는 또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여의도 신사들 요거 30분은 너무 짧죠? 전 충분한 것 저는 같습니다. 적절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질문 몇 개만 드리면 시간이 다 끝나니까 신사분들이 일찍 퇴근하고 싶으신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사도 집에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두 분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새롭게 펼쳐진 장 안에서 새로운 질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퇴근해야죠. 개편하잖아요. 개편. 그때도 그 여의도 신사 분들 계속 나오시나요? 그럼요. 오히려 이제 3프로 분들이 나오실 거기 때문에 아. 더 날카로운 질문들, 핵심, 알맹이 이런 거를 잘 뽑아주실 겁니다. 자, 개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편 저희가 다음 주니까 진짜 알차고 새로운 걸로 저희가 네.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푹 쉬시고 내일도 수익 많이 내셔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